집이 없어졌다고요? 저희한테 말도 안 하고 팔아버리시면 어떡해요? 아버지 진짜 미치신 거예요? 20년 넘게 살던 집을 팔아버리셨다고요? 인천공항 귀국장에서 울부짖는 며느리와 아들의 목소리가 새벽 1시 정적을 깼습니다. 중국 6박 7일의 해외여행을 이틀 만에 접고 한국에 돌아온 이들을 맞이한 건 지금까지와는 다른 냉담한 아버지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본인들의 집 계약서였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부동산 계약서를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강만수는 그저 담담히 이들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75년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까지 이 늦둥이 아들이 자신을 원망하며 울부짖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했다. 이젠 니들 알아서 잘 살거라. 그리고 다신 보지 말자. 아들과는 35년, 며느리와는 10년간 쌓아온 서운함도 이 한마디에 이들에 대한 모든 감정을 날려보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이 75세 노인으로 하여금 이런 극단적인 결단을 내리게 했을까요? 사실 이 모든 일은 2달 전 아주 평범한 어느 아침에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도시의 한 아파트. 힘에 부친 국수집을 정리하고 아들 부부의 권유로 함께 살기 위해 이곳에 온 지 1년째 강만수는 어김없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40년간 국수집을 운영하며 몸에 밴 습관이었죠. 강만수는 조용히 침실에서 나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강도영과 며느리 윤미정이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냉장고에서 어제 우린 멸치 육수를 꺼내는 강만수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평생 새벽같이 일어나 국솥 앞에서 보낸 세월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모습이었죠. 오늘은 같이 먹을 수 있으려나? 강만수는 작은 한숨과 함께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육수에 무와 대파를 넣고 정성스럽게 간을 맞췄습니다. 아침 식탁의 풍경 7시가 되자 강만수는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을 식탁에 올렸습니다. 따뜻한 된장찌개, 고등어 조림, 시금치 나물, 김치. 세 식구가 먹기에 충분한 양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8시가 넘어 잠에서 깬 아들 부부는 강만수가 정성스럽게 차린 반찬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냉장고에서 식빵을 꺼냈습니다. 윤미정은 토스터에 식빵을 굽기 시작했고 강도연은 인스턴트 커피를 타고 있었어요. 강만수는 식탁에 혼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답답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뭐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님,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윤미정이 건성으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토스터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응. 나야 항상 일찍 일어나지. 강만수의 대답은 힘이 없었습니다. 강도연은 급하게 커피를 마시며 넥타이를 매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바빠 보였습니다. 아버지, 저 오늘 회의가 있어서 좀 일찍 나가야겠어요. 그래, 알겠다. 그런데 애비가 맛있게 아침 차려놨는데 한술 떠보지 그러니? 강만수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 지금 속이 좀 안 좋아서요. 나중에 먹을게요. 강도연은 넥타이를 매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바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와 아침을 함께 먹는 시간조차 아까워하는 것 같았어요. 윤미정이 식빵에 잼을 바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반찬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는 아침엔 빵이 더 좋아요. 아침에 부담되니까 이렇게 많이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강만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도 가끔은 아들 부부가 아, 오늘은 정말 맛있네요. 그래요, 아버지 오늘 정말 든든하게 먹고 갑니다. 하며 차려진 음식을 맛있게
다 먹는 날이 있었습니다. 특히 윤미정이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던 날이나 강도연이 야근으로 지친 아침에는 따뜻한 집밥을 고마워하며 완전히 비우곤 했어요. 그런 어쩌다 한번 있는 순간들이 있어서 강만수는 매일 아침 이렇게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젊은 사람들은 원래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1년째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강만수가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끓인 육수, 직접 만든 반찬들은 매일 그대로 식어갔습니다. 결국 혼자 먹거나 다음 날로 미뤄야 했어요. 그런데 이때 강만수에게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된장찌개를 떠먹다가 갑자기 기침이 나온 것이었어요. 콜록, 콜록.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여겼어요. 하지만 기침은 쉽게 멎지 않았습니다. 강만수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진정시키려 했어요. 다행히 기침이 잦아들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괜찮겠지. 강만수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상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사실 1년 전 강만수는 알 수 없는 기침과 흉통으로 가게 운영이 힘들어 가게를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들 부부가 아버지, 우리랑 같이 살아요. 곧 손주도 생길 텐데 함께 살면 좋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이랑 같이 살아야지 왜 고향으로 내려가서 혼자 사세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심 강만수는 많이 행복했습니다. 그래도 나를 생각해 주는 건 자식뿐이 없구나 하고 말이죠. 이런 날들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강만수는 고향으로 내려가려던 계획을 접고 평생 모은 국수집 매매대금과 원래 살던 집을 처분한 돈을 모두 보태서 이곳을 마련했었어요. 아들 부부는 자금 부담은 거의 하지 않으면서도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자신들 집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강만수는 하나뿐인 아들 도연이를 위해서라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사실 앞으로 생길 손주도 너무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식탁 정리를 하면서 강만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사강변도시의 아침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출근길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모두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강만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정말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걸까요? 75년을 살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엔 아내를 위해, 평생을 국수집에서 아들을 위해, 그리고 지금은 여전히 아들을 위해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작 그 아이들은 아버지가 준비한 정성스러운 아침 식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강만수는 설거지를 하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이제 정말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닐까? 그 순간 강만수 자신도 모르게 인생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러갔습니다. 강만수는 여전히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정성스럽게 아침을 준비했지만 아들 부부의 반응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무관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윤미정이 급하게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엄마, 뭐라고요? 수술을 하신다고요? 강만수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지만 자연스럽게 며느리의 대화에 귀가 기울여졌습니다. 담낭이요? 쓸개를 떼어내야 할 수도 있어서. 네, 알겠어요. 제가 바로 갈게요. 윤미정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강도연에게 달려갔어요. 여보, 우리 엄마가 담낭 수술을 받으셔야 한대. 쓸개를 떼어내야 할 수도 있어서 꽤 큰 수술인가 봐.
정말? 언제? 다음 주 화요일에 수술하고 회복까지 1주 정도 걸린다고 해. 내가 가서 간병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 그래야지. 그런데 나도 마침 다음 주에 중국 출장이 잡혀 있어서. 아, 맞다. 전에 중국 출장 간다고 했었지? 얼마나 가는 거야? 일주일 정도. 공장 라인 점검하는 일이라 미룰 수가 없어. 그런데 강만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며느리 친정 어머니가 아파서 큰 수술을 받는 상황인데도 두 사람의 표정에서는 진짜 걱정하는 기색이 별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강도연이 출장 얘기를 꺼낼 때는 윤미정과 묘한 눈빛을 주고받는 것 같았어요. 마치 서로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만수가 정성껏 차린 아침상 앞에서 윤미정과 강도연은 각자의 계획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병원에서는 보호자가 계속 있어야 한다고 하니까 내가 1주 정도는 거기 있어야 할 것 같아. 나도 출장 일정이 확정됐어. 다음 주 월요일에 출발해서 다음 주 일요일에 들어온다고 했어. 강만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며느라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나 보구나. 걱정이네. 네, 아버님.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죄송해요. 밥은 알아서 잘 챙겨 드세요. 윤미정이 대답했지만 여전히 어딘지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강만수는 그냥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래도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잘 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고맙습니다, 아버님. 그런데 며칠 후 강만수는 문득 깨달았어요. 윤미정이 병원에 가는 날짜와 강도연이 출장을 가는 날짜가 모두 자신의 76번째 생일 주간과 겹친다는 것이었습니다. 달력을 보며 강만수는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바로 자신의 생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윤미정은 화요일부터 1주 동안 병원에 있을 예정이고 강도연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중국에 있을 예정이었어요. 그래도 사람이 아프다는데 생일이 별 대수인가? 어머니가 아프니까 잊어먹을 수도 있지. 강만수는 스스로를 달래려 했습니다. 설마 아들이 자신의 생일을 정말 잊을 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무도 생일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강만수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사실 올해 초부터 이번 생일은 특별할 예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45년간 운영한 국수집의 졸업회를 만들어서 근사한 한정식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하기로 했었거든요. 작년에는 집 장만하느라 바빠서 못 해드렸다며 강도연이 직접 아버지 평생 고생하셨으니까 이번 생일은 제대로 해드리겠다고 약속까지 했었어요. 강만수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생일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약속조차 완전히 잊혀진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아픈 상황에서는 다른 일들이 뒤로 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려 했지만 몇 달 전부터 준비하던 특별한 계획이었기에 더욱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76번째 생일을 완전히 혼자 보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마음 한편이 조금은 서운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몇 달 전부터 약속해왔던 특별한 생일 계획이 이렇게 무산될 줄은 몰랐거든요. 강만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잊혀져 가는 건가? 그 순간 또다시 기침이 나왔어요. 예전보다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강만수는 손으로 입을 가렸는데 손바닥에 작은 핏방울이 묻어나왔어요. 그래, 진짜 얼마 안 남았나 보구나. 강만수는 당황했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때에 괜히 걱정거리를 하나 더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출장과 간병을 앞둔 아들 부부는 날이 갈수록 바빠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윤미정은 장을 많이 보고 선크림, 모자,
편한 운동화 같은 여행에 필요한 도구들을 사는 것 같았어요. 강도연도 캐리어에 여름 옷들을 챙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병원에서 오래 있으려니 그러겠지, 출장이니까 그러겠지 하고 강만수는 넘어갔습니다. 강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년 전 아들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랑 같이 살아야지 왜 고향으로 내려가서 혼자 사세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심 강만수는 많이 행복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말이 허울뿐이었던 것 같아 더욱 씁쓸했어요. 하지만 강만수는 여전히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렸습니다. 뭐가 어찌되었든 자식들 아침이라도 든든하게 한 끼 먹이려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건은 출발을 하루 앞둔 일요일 밤 터졌습니다. 윤미정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면서 핸드폰을 식탁에 두고 갔던 것이에요. 강만수가 식탁을 정리하던 중 핸드폰에서 문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치려 했지만 화면에 떠오른 문자 내용이 눈에 들어왔어요. 미정아, 중국 여행 준비 잘 되고 있지? 아버님 혈압약이랑 소화제 같은 거 꼭 챙기고. 그리고 시아버지는 절대 모르게 해라. 괜히 알면 서운해할 텐데 우리가 힘들어진다. 어차피 나이 들어서 여행도 힘드실 거 아니야. 강서방한테도 꼭 조심하라고 일러둬. 강만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수술이라는 것은 거짓말이었고 실제로는 처가 식구들끼리 중국 여행을 가는 것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아들 도연이도 이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 이제 알겠구나. 강만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이상한 분위기, 진짜 걱정하지 않는 표정, 묘한 눈빛들, 모든 것이 이제 이해가 되었어요. 자신의 76번째 생일은 정말 완전히 잊혀진 것이 아니라 아예 신경도 쓰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몰랐습니다. 이들의 선택이 지고지순했던 강만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그 순간 강만수의 머릿속에는 지난 세월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30살이 되던 해 강만수는 처음 국수집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좁은 골목길에 있는 허름한 가게였지만 하루 종일 끓는 국솥 앞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는 것이 그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우리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던 그때가 생각났어요. 그리고 그 가게에서 만난 아내 순자 씨와의 첫 만남도 떠올랐습니다. 단골 손님이었던 순자 씨는 항상 온화한 미소로 사장님, 오늘도 국수 맛이 좋네요 라고 말해주던 분이었어요. 그 한마디가 하루 종일 지친 강만수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고 작은 가게를 인수받아 직접 운영하기 시작했을 때의 기억도 생생했어요. 아내는 임신 중에도 홀서빙을 도와주었고 강만수는 더욱 맛있는 국수를 만들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가 크면 이 가게에서 번 돈으로 꼭 대학까지 보내자. 아내와 나눴던 그 약속이 또렷하게 기억났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비록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이었지만 꿈이 있었고 함께할 사람이 있었거든요. 첫째 영숙이가 태어났을 때 강만수는 국솥 앞에서 울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가게였지만 이곳에서 번 돈으로 딸을 키워야 한다는 사명감이 밀려왔어요. 그날부터 강만수의 하루는 더욱 길어졌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밤 11시에 문을 닫을 때까지 쉬는 날 없이 일했어요. 5년 후 둘째 도연이가 태어났습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너무도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강만수는 악착같이 열심히 일했어요.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강만수는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아들에게 물려줄 가게도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는 꿈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교육비는 늘어났는데 경기 침체와 코로나 등으로 가게 운영 여건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가게 수입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강만수는 새벽 일찍 국수집을 열기 전에 신문 배달까지 하게 되었어요. 아내 순자 씨도 아이들을 등에 업고 김밥을 말아 팔았습니다. 아빠, 다른 애들은 다 학원 다니는데 나는 왜 못 가? 초등학교 2학년이던 도연이가 했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강만수는 그날 밤 아내와 상의했어요. 여보, 도연이 학원 보내자. 내가 일을 더 할게. 당신도 이미 너무 힘들어해요. 몸 상할까봐 걱정이에요. 아내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강만수는 오후에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수집에서 오후 3시까지 일하고 4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요. 강만수가 빠지니 저녁때 가게는 아내 혼자 하니 아내는 아내대로 힘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어요. 어린 도연이와 영숙이를 가게 한 구석에 앉혀놓고 혼자서 홀 서빙부터 요리까지 모든 걸 해야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큰딸 영숙이가 어렸지만 듬직해서 동생 도연이를 잘 돌봐주었다는 것이었어요.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었지만 아이들이 아빠 고마워라고 말할 때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도연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순자 씨가 쓰러졌어요.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큰 병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강만수는 건설 일을 그만두고 국수집과 병원을 오가며 아내를 돌봤어요. 여보, 미안해요. 당신 혼자 너무 힘들게 했네요. 병상에서 아내가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함께 이만큼 해낸 거잖아. 곧 나을 거야. 하지만 순자 씨의 병은 쉽게 낫지 않았어요. 2년간의 투병 끝에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연이가 대학교 1학년이던 해였어요.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강만수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영숙이는 시집을 가서 멀리 살고 있었고 도연이는 대학 생활로 바빴어요. 하지만 강만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도연이의 대학 등록금을 다 마련해야 했거든요. 혼자서 국수집을 운영하는 것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내가 해주던 홀 서빙까지 혼자 해야 했고 김밥도 직접 말아야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았지만 강만수는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아버지, 고생 많이 하시네요. 제가 졸업하면 얼른 돈 벌어서 효도할게요. 대학생이던 도연이가 가끔 가게를 도와주며 했던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말을 믿고 강만수는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도연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한 후에도 강만수는 여전히 국수집을 운영했습니다. 이제는 아들의 결혼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였어요. 도연이가 미정이와 결혼할 때 강만수는 그동안 모은 돈을 모두 털어서 결혼식을 치러주었습니다. 아버지, 평생 고생만 시켜드렸는데 결혼식 날 도연이가 울먹이며 한 말이 기억났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잘 살면 그게 아빠한테는 최고의 효도다. 그때까지도 강만수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45년 동안 국수집을 하면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결국 두 자식을 모두 잘 키워낸 것에 대한 뿌듯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 도연이가 같이 살자고 했을 때 그래도 힘들었지만 아들 하나는 잘 키웠구나 하는 보상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믿을 수도 없고 믿고 싶지도 않은 문자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핸드폰 화면에 떠오른 문자 내용이 다시 보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절대 모르게 해라. 강서방한테도 꼭 조심하라고 일러둬. 45년간 뜨거운 국솥 앞에서 흘린 땀이, 아이들을 위해 참아낸 모든 고생이, 아내와 함께 꿈꿨던 소각한 행복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강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그래, 이제 정말 알겠구나. 하지만 이 순간 강만수 자신도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의 마음속에서 45년간의 인내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살아온 지고지순한 아버지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 후 며칠 동안 강만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정성스럽게 아침을 차렸고 아들 부부는 여전히 식빵과 커피만 먹었어요. 하지만 이제 강만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스며들어 있었어요. 윤미정이 아버님, 밥은 알아서 잘 챙겨 드세요라고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 내용도, 시아버지는 절대 모르게 해라. 강서방한테도 꼭 조심하라고 일러둬. 강만수는 아들 부부가 떠날 준비를 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윤미정이 캐리어에 여름옷을 넣고 선크림을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게 이해되었거든요. 아버지, 저희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해서 오늘 밤에 미리 인사드릴게요. 강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어머니 빨리 나으시길 바란다. 강만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았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제 그들의 거짓말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아플 때는 서러운 법이니 잘 돌봐드려라. 네,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윤미정도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강만수는 그녀의 표정에서 미묘한 어색함을 느꼈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죄책감 때문인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정말로 일찍 떠났어요. 강도연은 공항으로, 윤미정은 친정으로 간다며 각각 다른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강만수는 알고 있었어요. 둘 다 결국 같은 곳으로 향할 것이라는 것을요. 집에 혼자 남겨진 강만수는 처음으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45년간 국수집을 운영하면서 겪었던 모든 일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던 날들, 아내와 함께 꿈꿨던 소박한 행복, 아이들을 위해 참아낸 모든 고생들, 그리고 1년 전 이 집으로 오게 된 경위도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마련한 집에서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는 현실이 더욱 씁쓸했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만만한 사람인가? 강만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평생 자식들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정작 자식들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날 오후 강만수는 산책을 나왔어요. 미사강변도시의 한강공원을 걸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공원에는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어떤 분은 손자와 함께 놀고 있었고 어떤 분은 친구들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강만수는 문득 깨달았어요. 자신은 언제부터 이렇게 소외된 존재가 되어버렸을까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한강을 바라보는데 옆에 앉은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혼자 나오셨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바빠서. 그러게 말이에요. 강만수는 짧게 대답했지만 그 할아버지의 말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저는 아들 부부랑 같이 사는데 뭐. 함께 산다고 해도 각자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할아버지의 말에 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싶었어요. 그래도 자식들이 있으니 좋으시겠어요. 저는 혼자 살거든요. 혼자 사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기대하지 않으니까 실망도 없고. 강만수의 말에 할아버지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긴 하죠. 그런데 쉽지 않아요.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한강을 바라봤어요. 같은 처지의 사람을 만나니 더욱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강만수는 부동산 중개소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왜인지 발길이 멈춰졌습니다. 창문에 붙어 있는 시세표를 보니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적혀 있었어요. 문득 1년 전이 생각났습니다. 집을 구할 때 아들과 며느리가 아버지, 세금 문제도 있고 나중에 상속받을 때 복잡하니까 저희 명의로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했었는데 강만수는 아니다. 내 돈으로 사는 집인데 내 명의로 해야지라고 고집을 부렸었거든요. 그때는 왜 그렇게 했는지 자신도 모르겠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다행이었어요. 아, 내 집이었지? 그럼 혹시나 시세나 한번 물어볼까? 강만수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집값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중개소에 들어가서 물어보니 집값이 1년 전보다 상당히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여기 미사강변도시가 하남시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어요. 지금 팔면 꽤 이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을 들으면서 강만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뭐지? 이게 무슨... 처음에는 단순히 호기심으로 물어본 것이었는데 집값이 크게 올랐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잠깐, 여기 내 집이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집값까지 올랐다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생각들이 연쇄적으로 떠올랐습니다. 강만수 자신도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신기했어요. 평생 자식들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내 집, 내 맘대로라는 단어들이 이렇게 선명하게 다가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 순간 강만수의 머릿속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강만수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집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아들 부부가 떠들썩하게 TV를 보거나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 시간이었는데 지금은 자신의 숨소리만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생각보다 이 고요함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신경 쓰지 않지만 동시에 아무에게도 신경 쓸 필요가 없었거든요. 강만수는 TV 리모컨을 들었어요. 평소에는 항상 아들 부부가 보고 싶어하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오늘은 자신이 보고 싶은 옛날 드라마를 틀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배우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 주인공도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마지막에는 자신만의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런 것도 가능하구나. 강만수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자신의 인생에서 나 자신이라는 존재는 없었습니다. 항상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만 살아왔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문자를 통해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이 강만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강만수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어요.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젊었을 때 아내와 함께 꿈꿨던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여유롭게 살아가는 꿈을. 하지만 강만수 자신도 아직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변화가 곧 폭풍 같은 결단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만의 인생을 향한 첫걸음을 떼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다음 날 바로 강만수는 다시 그 부동산 중개소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하지만 자꾸만 마음 한편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 꿨던 꿈이 자꾸 떠올랐어요. 아내와 함께 바닷가 마을에서 여유롭게 살던 그 꿈 말이에요. 어서 오세요. 어제 오셨던 분이시죠? 부동산 중개업자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혹시 정말로 팔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강만수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자신도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지 신기했습니다. 정확한 시세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1년 전에 8억에 매입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르신이 사는 602동 301호는 13억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요즘 미사 강변도시가 정말 핫해요. 13억. 강만수는 그 숫자를 머릿속으로 되뇌었습니다. 20년 전 아내와 함께 무리해서 2억에 산 원래 집을 처분하고 평생 모은 국수집, 매매대금까지 보태서 8억에 산 이 집이 벌써 13억이 되다니 5억이나 오른 것이었어요. 8억이란 돈은 아내와 함께 평생을 모은 돈으로 산 집에 20년이란 세월이 더해져 이런 값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지방에서는 어떤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지방이요? 어디 생각하고 계세요? 목포 쪽으로. 강만수는 자신도 모르게 고향 이름을 말하고 있었어요. 아, 목포요? 거기는 정말 저렴해요. 여기 집값의 5분의 1도 안 될걸요? 바다 근처 괜찮은 아파트도 충분히 살 수 있고 돈이 많이 남을 거예요. 부동산 업자의 말을 들으면서 강만수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상상도 못했던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혹시 금매로 내놓으면 얼마나 빨리 팔릴까요? 요즘 같은 시세에는 일주일이면 충분해요. 특히 이 단지는 인기가 좋아서 더 빨리 나갈 수도 있고요. 일주일. 강만수는 그 기간을 계산해 봤어요. 아들 부부가 여행에서 돌아오기 전에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었습니다. 부동산에서 나와서 강만수는 목포행 버스 시간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목포 부동산 매물들을 검색해 봤습니다. 정말로 서울의 3분의 1 가격에 바다가 보이는 괜찮은 아파트들이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 순간 강만수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갇혀있던 새장에서 막 나온 새처럼 자유롭고 설레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건지,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날 저녁 강만수는 오랜만에 이발소 친구 박상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야, 만수야.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내? 응, 그럭저럭. 상철아, 나 좀 물어볼 게 있어. 뭔데? 강만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에 말이야. 자식이 부모를 속이고 거짓말하면서 여행을 간다면 어떻게 생각해? 뭔 소리야? 무슨 일인데? 강만수는 며칠간 겪었던 일들을 박상철에게 털어놓았어요. 문자를 발견한 일부터 아들 부부의 거짓말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한참 동안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만 들렸어요. 이런. 그럼 내 생일도 완전히 까먹고 간 거네? 응, 45년 국수집 졸업회 만들어서 생일 때 한정식 집에서 축하해 주겠다던 약속까지 다 잊어버리고. 박상철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죽으면 집이 다 무슨 소용이야. 내가 너 일찍부터 병원 가라고 했잖아. 아니면 아들한테 말하라고. 너 진짜 마지막 생일이 될 수 있다고. 아, 답답한 양반아. 나 안 보이니?
자식한테 전부 다 해줬더니 나 몰라라 하는 거.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어. 이제부터라도 네 인생을 살아. 그래, 그건 내가 잘 알겠고 사실 내가 집 시세를 알아봤는데 많이 올랐더라고. 지? 너 지금 사는 집? 얼마나? 5억 정도. 뭐? 5억이나? 그럼 목포 내려가서 바다 보면서 살 수 있겠네. 박상철의 목소리에 흥미가 섞여 있었어요. 근데 정말 그래도 될까? 자식들이 돌아오면. 만수야, 생각해봐. 내가 평생 뭘 했는데? 45년간 국수집에서 구슬땀 흘려서 번 돈으로 산 집이잖아. 그런데 그 자식들이 널 뭘로 보고 있어? 짐짝으로 보고 있잖아. 박상철의 말에 강만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말이야, 너 아프잖아. 기침도 심해지고, 응, 요즘 더 심해졌어. 가끔 피도 나오고. 그럼 더욱 그래야지. 남은 인생 얼마나 되겠어? 그 시간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박상철의 말을 들으면서 강만수는 마음이 정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상철아, 너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 진짜 잘 생각했다. 네가 나보다 진짜 잘한 게 하나 있다면 자식한테 집 안 준 거야. 그래, 만수야.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목포 내려가서 국수집도 다시 차리고 바다도 보면서 살아. 나도 가끔 내려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강만수는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강만수는 부동산에 가서 금매 의뢰를 넣었습니다. 정말 확실하신 거죠? 한번 내놓으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네, 확실합니다. 강만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오후 첫 번째 구매 희망자가 나타났습니다. 집을 보러 온 젊은 부부는 위치와 조건에 만족해하며 당장 계약하고 싶다고 했어요. 가격도 합리적이고 조건도 좋네요. 내일 잔금 대출 승인 나오면 바로 계약하겠습니다. 강만수는 그들을 보내고 나서 처음으로 후회가 밀려왔어요. 정말로 이래도 되는 건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지만 그때 핸드폰에서 윤미정이 보낸 문자가 왔어요. 아버님, 어머니 수술 잘 끝났어요. 회복도 빠르게 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리고 베란다 화분에 물 좀 주세요. 며칠 못 줬더니 시들까봐 걱정이에요. 그 화초가 비싼 거거든요. 여전히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강만수는 그 문자를 보면서 마지막 망설임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때가 왔어요. 그날 밤 강만수는 목포에 아직 남아있는 친한 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만수야, 이게 웬일이야? 몇 년 만이냐? 응, 형.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해. 혹시 목포에 괜찮은 집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을까? 지? 갑자기 왜? 서울에서 잘 살고 있다며? 강만수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작은 국수집 자리도 있는지 부탁했습니다. 친구는 놀라면서도 이해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바다 보이는 괜찮은 아파트 하나 알아봐 줄게. 1층에 상가도 있어서 조그만 국수집 차리기에도 좋을 거야. 형, 혹시 얼마 정도나 있으면 될까? 여기는 서울에 비하면 아직 많이 싸. 3억이면 충분할 거야. 고마워, 형. 혹시 내일 바로 가면 계약 진행할 수 있을까? 그래, 오너가 나랑 친해서 금방 될 거야. 오랜만에 고향 와서 얼굴도 보고 네 국수 맛도 좀 보자. 목포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강만수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강만수는 몰랐어요. 자신의 이 결정이 곧 상상할 수 없는 폭풍을 몰고 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까지 지고지순했던 아버지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 다음 날 강만수는 새벽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5시 30분에 일어났지만 이번에는 아침을 차리지 않았어요. 대신 중요한 서류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등기부등본, 신분증, 도장, 집을 팔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했어요. 거울 앞에 선 강만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큰 결단을 내린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국수집을 정리할 때도 이런 떨림은 없었는데 지금은 심장이 마구 뛰고 있었습니다. 내 집이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거야?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강만수는 자신에게 그리고 죽은 아내에게 중얼거렸어요. 9시가 되자마자 강만수는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중개업자는 강만수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서 오세요. 정말로 매매 진행하시는 거죠? 네, 확실합니다. 언제 계약할 수 있을까요? 사실 어제 말씀드렸던 분이 오늘 오후에 재방문하기로 했어요. 조건만 맞으면 바로 계약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아직도 정말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오후 2시 젊은 부부가 다시 찾아왔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들은 집을 다시 한번 꼼꼼히 둘러보더니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조건도 좋고 위치도 마음에 들어요. 바로 계약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강만수는 담담히 대답했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강만수는 묘한 기분을 느꼈어요. 7억이란 큰 돈으로 산 집이 지금은 13억이 되어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8억이란 돈은 아내와 함께 평생을 모은 돈으로 산 집에 20년이란 세월이 더해져 만들어진 값이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새로운 주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잔금은 언제 치르시죠? 모레까지 가능할까요? 대출 승인이 내일 나올 예정이라서요. 네, 좋습니다. 모든 계약이 끝나고 강만수는 부동산에서 나왔어요. 길을 걸으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후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후련한 것도 아니고 그냥 무언가가 끝났다는 느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강만수는 큰딸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숙아, 아빠야.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빠가 집을 팔았다. 13억에. 전화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네, 집을 팔으셨다고요? 응. 그리고 그 돈을 내 계좌로 보낼 거야. 10억이니까 잘 관리해줘. 아버지, 갑자기 무슨... 영숙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어요. 강만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그동안 겪었던 모든 상황을 영숙에게 설명했어요. 문자를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경위부터 친정어머니 수술이라는 거짓말, 그리고 실제로는 중국 장가게 여행을 떠난 사실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영숙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군요.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을까. 상한 건 상한 거고 아빠는 이제 결정했어. 목포로 내려가서 작은 국수집 차리고 살 거야. 목포요? 응. 고향이니까. 그리고 너한테 부탁이 있어. 강만수는 영숙에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 유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건은 양로원과 독거노인 봉사활동을 1년간 이수하는 것이었어요. 정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응,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못됐어도 피부치는 피부치인 것 같다. 도저히 내 손으로 내치진 못하겠다. 강만수는 말끝에는 흐느낌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빠도 아빠 인생을 살아야지.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을지도 모르는데 계속 눈치만 보면서 살 수는 없잖아. 영숙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아버지.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다, 영숙아. 너만큼은 아빠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전화를 끊고 나서 강만수는 은행에 가서 송금 절차를 밟았어요. 10억이라는 거대한 금액이 영숙의 계좌로 이체되는 것을 보면서 진짜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자신의 계좌에 남은 3억으로는 목포에서 집도 사고 국수집도 차릴 수 있을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강만수는 텅 빈 집에서 혼자 간단한 저녁을 먹었어요. 컵라면 하나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누구 눈치 볼 일도 없고 누구를 위해 억지로 웃을 필요도 없었거든요. 핸드폰에는 윤미정에게서 또 문자가 왔어요. 아버님, 화분에 물 주셨죠? 그 화초가 비싼 거라서 꼭 챙겨주세요. 내일 모레 들어갈 예정입니다. 강만수는 그 문자를 보고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직도 자신을 집 지키는 사람 정도로 여기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강만수는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강만수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45년간 국수집을 하면서 모았던 추억들, 아내와의 사진들, 정말 소중한 것들만 골라서 작은 가방 하나에 담았어요. 나머지는 모두 두고 갈 생각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강만수는 목포행 버스표를 예약했어요. 내일 오후에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돌아오기 하루 전에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강만수는 거실 테이블 위에 간단한 쪽지를 남겼습니다. 도연아, 미정아. 집은 팔았다.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했다. 일주일 안으로 새 주인이 올 거니 짐을 빼야 할 거다. 앞으로는 너희끼리 잘 살아라. 나는 고향에서 내 남은 인생을 살겠다.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거라. 쪽지를 쓰고 나서 강만수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강만수는 아직 몰랐어요. 자신의 이 결단이 아들과 며느리에게 어떤 충격을 안겨줄지, 그리고 이들의 반응이 어떨지를. 평생을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던 순한 아버지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틀 후 오후 3시 중국에서 돌아온 아들 부부의 발걸음이 아파트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도영과 윤미정은 무거운 캐리어를 끌면서도 들떠 있었어요. 일주일간의 장가게 여행은 정말 만족스러웠거든요. 특히 처가 부모님과 함께한 가족여행이라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설마 눈치채신 건 아니겠지? 나 병원에서 온 것처럼 피곤해 보여? 윤미정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일주일간 친정 어머니 간병을 했다는 연기를 계속해야 했거든요. 병원에서 온 건 아닌데 피곤하게 보이긴 해. 나도 출장 갔다 와서 피곤하게 보여야 할 텐데. 강도연도 고개를 끄덕이며 열쇠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열쇠가 잘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이상하네. 열쇠가 몇 번 시도해봐도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강도연은 당황스러워했어요. 그때 옆집에서 나오던 이웃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 돌아오셨네요? 그런데 대가버님은 어제 이사 가셨던데요? 네, 이사요? 윤미정과 강도연은 동시에 되물었어요. 네, 어제 아침에 짐 정리하시더니 택시 타고 가시던데 혹시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두 사람은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 혹시 새로 이사 온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아까 들어가시는 거 봤거든요. 이웃의 말에 강도연은 다급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실례합니다. 저희가 원래 여기 살던 사람인데. 문이 열리자 낯선 남자가 나왔어요. 아, 안녕하세요. 전 어제부터 여기 살게 된 김병호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아버지요? 아, 할아버지 말씀이시군요. 어제 짐 싸서 나가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거 두고 가셨어요. 남자는 테이블 위에 있던 쪽지를 건넸습니다. 강도연이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읽는 순간 두 다리에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도연아, 미정아. 집은 팔았다.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했다. 앞으로는 너희끼리 잘 살아라. 나는 고향에서 내 남은 인생을 살겠다.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거라. 윤미정이 쪽지를 빼앗아 읽었어요. 글자 하나하나를 읽을 때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죄송한데요. 저희도 급한 일이 있어서... 새 집주인이 문을 닫으려 하자 강도연이 다급히 물어봤어요. 혹시 계약하실 때 금매였나요? 네, 그래서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샀어요. 할아버지가 정말 급하게 파시더라고요. 문이 닫히고 복도에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강도연은 벽에 기대서 쪽지를 다시 읽었어요. 윤미정은 그 옆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13억짜리 집을 정말 팔아버리신 거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강도연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가득했어요. 평생 순한 양처럼 살아오셨던 아버지가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1층으로 내려가서 관리사무소를 찾았어요. 강도연이 아버지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라는 안내 멘트만 나왔어요. 몇 번을 더 걸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시 301호 강만수 씨 어디로 가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아, 강만수 씨요? 어제 전출 신고하고 가셨는데 목포로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연락처는 개인정보라 드릴 수 없고요. 관리사무소 직원의 말에 두 사람은 더욱 절망스러워졌어요. 주차장에서 강도연은 주저앉았습니다. 윤미정도 옆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제 어떻게 해? 우리 갈 곳도 없고. 다시 한번 연락해보자. 강도연이 아버지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라는 안내 멘트만 나왔어요. 번호도 바꾸셨어. 두 사람은 정말로 막막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집도 잃고 아버지도 잃게 된 것이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윤미정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냥 여행 간 것뿐인데 설마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하지만 강도연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미정아, 우리 혹시 아버지한테 잘못한 게 있을까? 뭘 잘못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윤미정도 마음 한편에서는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특히 친정 어머니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시아버지는 절대 모르게 해라라고 했던 그 말. 설마 아버지가 우리 여행 간 거 알고 계셨던 건 아니겠지? 강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럴 리가 있어? 엄마 수술이라고 했는데. 하지만 윤미정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두 사람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아버지가 훨씬 더 많이 상처받으셨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는 것을 말이에요. 우리
정말 큰일 났어. 어떻게 하지? 강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을 때 윤미정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강도연 누나인 영숙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도연아, 너희 지금 어디야? 아버지 일 때문에 할 말이 있어. 영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누나도 알고 있어? 당연히 알고 있지. 아버지가 다 말씀하셨어. 너희가 중국 여행 간 것도, 거짓말한 것도, 그동안 서운하게 한 것도 다. 전화 너머로 영숙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누나, 우리 정말 몰랐어.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다고? 정말 몰랐어? 아버지 생일도 깜빡하고 여행 간 거 몰랐다고? 그 순간 강도현과 윤미정은 머리를 맞은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76번째 생일. 45년 국수집 졸업회를 만들어서 한정식 집에서 축하해드리기로 했던 그 약속. 모든 것을 잊고 여행을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목포에 계셔. 하지만 너희를 용서하실 생각은 없으실 거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나도 너희 편이 아니야. 영숙의 차가운 말에 두 사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몰랐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이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강도현과 윤미정은 임시로 모텔에서 지내면서 아버지를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했어요. 목포 지역 부동산들에 전화를 걸어보기도 하고 지인들을 통해 수소문해 보기도 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막다른 길에 몰려 있었어요. 당장 살 곳도 없고 아버지와 연락도 안 되고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오후 강도연의 핸드폰에 박상철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도연아, 나 상철이야. 할 말이 있으니까 나와봐. 너희 아버지 운영하던 국수집 앞에서 만나자. 아, 상철 삼촌. 말 많이 하지 말고 일단 나와. 전화가 끊어지고 강도현과 윤미정은 급히 예전 국수집 자리로 향했습니다. 국수집 앞에는 박상철이 팔짱을 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화가 가득했습니다. 아, 상철 삼촌,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 아버지 어디 계신지 아세요? 알지. 목포에 계셔. 그런데 너희가 지금 뭐 하는 거니? 박상철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삼촌,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지께 사과드리고 싶은데. 사과? 지금 와서? 박상철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야, 강도연. 너 아버지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아니? 평생 너희만 바라보고 살아오신 분인데. 강도연은 박상철의 목소리만 들어도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느낄 수 있었어요. 삼촌, 저희가 찾아뵐 수 있을까요? 직접 사과드리고 싶어요. 찾아가? 뻔뻔하게. 박상철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너희가 뭔 면목으로 아버지 앞에 나타나겠다는 거야? 13억짜리 집 팔아버리게 만든 주제에? 그래도가 아니야. 너희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아? 혼자 목포까지 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는데. 박상철의 말에 윤미정이 전화를 빼앗았어요. 삼촌, 저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반성? 지금 와서 반성이 무슨 소용이야? 박상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너희가 아버지한테 뭘 했는지 똑똑히 들어봐. 76번째 생일도 까먹고 중국 여행 가서 신나게 놀다 왔잖아. 45년 국수집 졸업회 만들어서 축하해드린다던 약속도 다 잊어버리고 말이야. 윤미정과 강도연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친정어머니 수술이라고 거짓말해서 아버지 속이고 처가 식구들이랑 여행 다녀온 게 자랑스럽냐? 박상철의 목소리는 점점 더 화가 나 있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겠어? 자식이 거짓말하는 줄 다 알면서도 혼자 참고 계셨던 거야. 삼촌, 삼촌이 아니야. 나도 너희 같은 자식 없어. 박상철이 소리쳤습니다. 평생 국수 한 그릇 팔아서 너희 키우신 분인데 늙으니까 짐짝 취급하더니 이제는 아예 버렸잖아. 강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래도 아버지시잖아요. 한 번만. 아버지, 너희가 아버지로 대접했냐? 박상철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평생을 국수 팔아서 너희를 키웠는데 늙으니까 홀대하고 무관심하고 그게 내쫓은 거랑 뭐가 달라?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야? 뭐가 아닌데? 오죽했으면 순하디순한 그 양반이 집을 팔고 고향 갈 생각을 했겠어? 박상철의 목소리에는 40년 넘게 강만수와 쌓아온 우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너희들, 지금 아버지가 얼마나 아픈지는 알고는 있어? 기침도 심하고 가끔 피도 뱉으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여행이나 다녔잖아. 이 말에 강도현과 윤미정은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아프시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아버지가 아프시다고요? 그래, 아프셔. 그런데 너희한테는 걱정 끼치기 싫다고 말씀도 안 하셨어. 박상철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지만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런 분을 너희가 어떻게 대했는데?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제 와서 사과하면 다 용서될 줄 알아? 그래도 저희는 아들이고 며느리잖아요. 윤미정이 울먹이며 말했지만 박상철은 더욱 화를 냈어요. 아들, 며느리,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너희가 진짜 가족이었으면 아버지가 이런 선택 안 하셨을 거야. 삼촌,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아버지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강도연이 절박하게 물었어요. 돌려? 지금 와서? 박상철이 비웃었어요. 너희 아버지 마음이 어떤지 알아? 평생 너희만 믿고 살았는데 배신당한 기분이야. 그런 상처가 쉽게 아무는 줄 알아? 그래도가 아니라 이제는 늦었어. 아버지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결심하셨거든. 박상철의 말에 두 사람은 더욱 절망스러워졌어요. 하지만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박상철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너희가 진짜로 정말로 반성하고 있다면 아버지한테 보여줘야 할 게 있어. 뭐든지 하겠어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증명해. 너희가 왜 잘못했는지 정확히 알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보여줘. 어떻게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생각해. 내가 왜 다 알려줘야 해? 박상철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처럼 입으로만 사과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야. 너희가 얼마나 진심인지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아버지는 절대 용서 안 하실 거야. 전화가 끊어지고 강도현과 윤미정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박상철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아프시다는 말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큰 잘못했구나. 윤미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아프신 것도 모르고 이제라도 뭔가 해야 해. 하지만 뭘 해야 할지. 강도현도 막막했어요. 하지만 이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그리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진정한 반성을 보여야만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박상철과의 만남이 끝나고 강도현과 윤미정은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프시다는 것,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그리고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두 사람은 모텔로 돌아와서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반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아버님이 정말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 윤미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매일 아침 밥상 차려주셨는데 우리는 빵만 먹고 그리고 친정 부모님이랑만 여행 다니고 아버지 생일도 잊어버리고 강도연도 자신들의 잘못을 하나씩 되짚어 봤어요.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결심을 했습니다. 무엇이든 해서라도 아버지께 용서를 받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어떻게 연락을 취할지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박상철도 구체적인 방법은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틀 후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도연 누나 영숙에게서였어요. 도연아, 만나자. 할 말이 있어. 영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래도 만나자고 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어요. 카페에서 만난 영숙은 동생 부부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너희가 진짜 반성하고 있다는 게 믿어질까? 누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아버지가 아프시다는 것도 이제 알았고, 아버지 아픈 거 이제 안다고? 벌써 몇 달 전부터 기침하시고 피 뱉으시는 거 못 봤어? 폐암 사기란 말이야. 영숙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말을 하면서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강도영과 윤미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폐암 사기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폐암 사기요? 윤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 폐암 말기야. 아버지가 혼자 병원 가서 진단받으신 거야. 영숙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의사가 뭐라고 하셨어요? 강도연이 간신히 물어봤어요. 길어야 1년. 그것도 치료받으면서 말이야. 영숙의 말에 윤미정이 주저앉았어요. 강도연도 벽에 기대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아버지에겐 이번 생일이 너희와 보내는 마지막 생일이었단 말이야. 그래도 아들과 보낼 수 있다고 얼마나 기대하셨는데 너희는 그런 아버지를 두고 중국 여행을 다녀온 거야. 영숙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누나, 저희가 정말. 강도연도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죽음을 앞두고 계신다는 사실, 그런데 자신들은 그것도 모르고 거짓말을 하며 즐겁게 여행을 다녔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윤미정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이제야 아버지의 마음이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아버지 병이 나? 시간이 돌아와? 영숙도 울먹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동생 부부가 진짜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관심이 없었으니까 못 본 거지. 아버지는 너희 걱정시키기 싫어서 숨기고 계셨던 거야. 영숙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반성한다고? 그게 진짜라는 걸 어떻게 믿어? 누나, 우리가 증명할게. 뭐든지 할게. 윤미정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뭐든지? 정말? 영숙이 날카롭게 물어봤어요. 응, 정말. 영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너희라도 아버지는 끝내 내치지 못하셨어. 핏줄이란 게 그래서 무서운 거야. 아버지가 조건을 하나 내셨어. 조건? 너희가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때 10억 중에서 절반은 주시겠다고 하셨어. 강도영과 윤미정은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어떤 조건이에요?
양로원과 독거노인 봉사활동을 1년간 이수하는 거야. 영숙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매주 최소 2회, 주말마다 양로원에 가서 어르신들을 돌봐드리고 독거노인분들 댁에 가서 말벗도 해드리고 청소도 도와드리는 거야. 그게 뭐, 힘들어? 영숙이 차갑게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하겠습니다. 강도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1년 동안 매주 2회씩 빠짐없이 해야 해. 그리고 봉사활동 증명서까지 받아와야 하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해. 진짜 중요한 건 너희 마음가짐이야. 영숙이 두 사람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아버지가 평생 어떻게 사셨는지, 너희를 위해 뭘 희생하셨는지 진짜로 이해하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실수 안 한다는 걸 보여줘야 해. 누나,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윤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목포에서 작은 국수집 차리셨어.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혼자 살고 계셔. 영숙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섞였어요. 몸도 아프신데 혼자서. 우리가 찾아가면 안 될까요? 안 돼. 아버지가 너희 절대 만나기 싫다고 하셨어. 1년 후에 봉사활동 다 끝나고 진짜 변했다고 인정되면 그때 만나주실지도 모르겠다고 하셨어. 1년 동안 한 번도 못 뵙는 건가요? 강도연이 슬픈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그래. 그게 아버지 조건이야. 너희가 정말 반성하고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을 거야. 영숙이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여기 봉사활동 신청서와 양로원 연락처들이야. 내일부터 시작해. 내일부터요? 응. 미룰 이유 있어? 아버지는 이미 목포에서 새 인생 시작하셨는데 너희는 아직도 망설이고 있을 거야? 두 사람은 서류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어요. 누나, 정말 감사해요. 이런 기회라도 주셔서. 감사할 건 없어. 이건 아버지 뜻이야. 나는 그냥 전달만 하는 거고. 영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1년 후에 너희가 정말 변했는지 아버지가 직접 확인하실 거야. 그때까지는 연락도 하지 마. 영숙이 떠나고 나서 강도현과 윤미정은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양로원 봉사활동 신청서, 독거노인 돌봄 봉사 안내서, 그리고 봉사활동 인증 시스템 설명서까지. 정말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여보, 정말 할 수 있을까? 윤미정이 불안해했어요. 해야지. 아버지를 다시 뵐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강도연이 단단히 마음을 먹었어요. 1년 동안 매주 2번씩.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아버지한테 한 일을 생각하면. 두 사람은 그날 밤 계획을 세웠어요. 주말마다 어떤 양로원에 갈지, 평일에는 어떤 독거노인분들을 도울지,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1년이 단순히 조건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로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들이 1년 후에 진정한 변화를 이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강만수는 정말로 이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목포 바닷가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강만수와 서울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반성을 시작한 아들 부부. 이제 진짜 마지막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강도현과 윤미정은 약속을 지켰어요. 매주 주말마다 양로원을 찾아가 어르신들을 돌보고 평일에는 독거노인분들 댁을 방문해서 말벗이 되어드리고 청소를 도와드렸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었어요. 낯선 어르신들과 어떻게 대화를 나눠야 할지도 몰랐고 청소나 간병도 서툴렀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달라졌습니다. 양로원의 김할머니는 치매가 있으셨는데 윤미정이 매주 손을 잡고
옛날 노래를 불러드리면 깜빡깜빡 기억을 찾으셨어요. 독거노인 박할아버지는 아들이 외국에 있어서 외로워하셨는데 강도연이 바둑을 배워서 함께 두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두 사람은 이런 경험을 통해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나이 든 분들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따뜻한 관심을 원하시는지를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의 아버지도 바로 이런 마음이셨구나 하는 것을요. 여보, 우리가 아버지한테 정말 못했구나. 어느 날 윤미정이 양로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말했어요. 아버지도 이렇게 외로우셨을 텐데. 그러게. 매일 아침 밥상 차려주시고 우리 눈치만 보시고. 강도연도 마음이 아팠어요. 365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봉사활동을 마친 두 사람에게 마침내 영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1년 다 채웠구나. 봉사활동 증명서 다 받아왔고? 네, 누나. 다 가져왔어요. 아버지가 만나주시겠다고 하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강도연과 윤미정은 눈물이 났어요. 1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목포로 내려와. 이번 주 토요일. 네, 알겠습니다. 누나,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약해지셨어. 하지만 국수집은 꾸준히 하고 계셔. 동네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영숙의 목소리에도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어요. 토요일 아침 강도영과 윤미정은 목포행 기차에 몸을 맡겼습니다. 1년 만에 아버지를 만난다는 설렘과 동시에 많이 아프실 아버지를 뵙는다는 걱정이 교차했어요. 목포역에서 내린 두 사람은 영숙이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상가 건물 1층에 강만수 국수집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두 사람은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강만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1년 전보다 훨씬 말랐고 얼굴색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국솥 앞에서 국수를 삶고 계셨어요. 아버지, 강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강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아들과 며느리였지만 표정에는 여전히 서운함이 남아 있었어요. 왔구나. 짧은 인사였지만 적어도 쫓아내지는 않으셨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했습니다. 윤미정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강도연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강만수는 아무 말 없이 국수를 계속 삶으셨어요. 하지만 손이 예전만큼 빠르지 않았고 가끔 기침을 하셨습니다. 앉아라. 강만수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은 작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강만수는 막 삶은 국수 2그릇을 가져다 주셨어요. 먹어들 보거라. 같이 살 때는 거들떠도 안 봤던 1년 만에 맛보는 아버지의 국수였어요. 윤미정과 강도연은 한 입 먹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전히 그 맛이었어요. 어려서부터 먹던 사랑이 가득한 그 맛이었습니다. 맛있어요, 아버지. 윤미정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정말 맛있어요. 강도연도 국수를 후루룩 먹으며 말했습니다. 강만수는 두 사람이 국수를 먹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1년 동안 봉사활동했다며? 네, 매주 빠짐없이 했어요. 양로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희를 많이 기다려주셨어요. 그래서 뭘 배웠니? 강만수의 질문에 강도연이 대답했어요. 아버지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따뜻한 관심을 바라시는지, 그리고 저희가 아버지한테 얼마나 못했는지도 깨달았어요. 윤미정이 덧붙였어요. 강만수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이제 조금은 알겠구나. 그 순간 가게 문이 열리며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사장님, 국수 하나 주세요. 어머, 손님들이 계시네. 네, 아들하고 며느리예요. 강만수가 소개해 주셨어요. 아, 아드님들. 사장님이 얼마나 자랑하셨는지 몰라요. 1년 동안 봉사활동 하신다고. 아주머니의 말에 강도현과 윤미정은 놀랐어요. 아버지가 자신들을 자랑하고 계셨다니. 국수를 다 먹고 두 사람은 강만수와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목포의 바다는 고요하고 아름다웠어요. 아버지, 몸은 좀 어떠세요? 강도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글쎄다. 하루하루 사는 거지 뭐. 강만수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치료보다는 이렇게 바다 보면서 사는 게 나아. 마음이 편해져. 바닷바람이 불어왔어요. 강만수의 얼굴에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서울로 모셔가면 안 될까요? 더 좋은 병원에서. 아니야. 나는 여기가 좋아. 고향이고 바다도 보이고. 강만수는 완고했어요. 대신 가끔씩 이렇게 찾아와라. 그러면 된다. 해질 무렵 두 사람은 다시 국수집으로 돌아왔어요. 강만수는 또 국수를 삶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윤미정이 앞치마를 둘렀어요. 나도 도울게요. 강도현도 나섰습니다. 처음으로 세 사람이 함께 국수를 만들었어요. 서툴렀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두 사람은 목포를 떠났어요. 기차 창으로 보이는 강만수는 여전히 작은 국수집에서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여보, 우리 자주 와야겠어. 응, 이번엔 정말 자주 와야지. 기차 안에서 두 사람은 약속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지켰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때로는 더 자주 목포를 찾았어요. 강만수의 국수집은 아들과 며느리가 자주 찾아오는 따뜻한 곳이 되었습니다. 몇 달 후 강만수는 많이 약해지셨지만 여전히 국수를 삶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들 부부가 올 때면 항상 환한 미소로 맞아주셨습니다. 이제야 국수 맛이 다시 제대로 나는구나. 어느 날 강만수가 중얼거리셨어요. 국솥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김 사이로 강만수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번져갔습니다. 마침내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미소 속에서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한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 보름달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여러분도 소중한 자식들에게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댓글로 여러분이 듣고 계신 지역과 강만수 할아버지에 대한 의견도 들려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